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1권은 40살 무렵의 주인공이 잠자리에서 뒤척이다가 어린 시절 콩브레에서 친척 아주머니가 주시던 마들렌의 맛을 떠올리고 콩브레에서 보냈던 시간들로 돌아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의 산책길에서 마침내 최초의 글을 완성하고 환호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작품은 마르셜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1권 스완네 집족으로 1편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국내에 총 7편 13권으로 출간되었는데요. 지난 프리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한 권씩 총 13개월에 걸쳐 리뷰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이고요. 제 목표는 개인적인 감상보다는 이 책을 혼자 읽는 분들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북 형태로 구성과 내용 정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보통 4시간 정도 걸리는 내용을 유튜브 한 회 분량으로 축약하는 게 부담스럽긴 하지만 가능한 필수적인 내용은 빼놓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혼자서 읽는 동안 가끔씩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완독에 성공하시고 본인의 눈과 마음으로 이 작품의 진정한 가치를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작가와 작품 소개는 프리뷰 시간에 했으니까 바로 1권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샷기 1권은 40살가량의 주인공이 잠자리에서 뒤척거리는 악명 높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20페이지가량 이어지는 이 문장들을 처음부터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펼쳐질 주인공의 과거의 시간들이 마치 실타래처럼 그를 감싸고 있는 장면을 상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그는 잠자리에서 꿈과 현실의 경계를 오가며 지금껏 살아왔던 과거의 파편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파편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과거의 기억들이 시간순으로 떠오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10살과 20살의 기억이 나란히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것이 한데 뒤섞이기도 합니다. 독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이야기지만 주인공 입장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특히 꿈속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이 작품 곳곳에서 꿈이 중요하게 등장하는 이유도 바로 꿈속에서는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느 순간으로든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1권 앞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읽게 될 이 작품의 전체 이야기가 꿈의 형태로 둘둘 말려 있기도 합니다. 독자에게는 미래의 이야기가, 작품에는 과거의 기억들로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당연히 처음 보는 사람이 모든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아직 읽지 않은 이야기들이니까요. 하지만 이 작품을 완독하고 다시 1권을 펼쳐보면 우리가 읽어왔던 모든 이야기들이 이미 1권에 뿌려져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다시 읽는 것이죠. 제 생각에 이 책은 13권짜리 위대한 도전이라기보다는 영원히 함께할 운명의 동반자를 만나는 것에 더 가까운 작품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꿈과 현실의 경계를 오가던 주인공은 24페이지에서 드디어 확실히 잠에서 깨어납니다. 지금 자신이 누워있는 장소가 과거의 어떤 곳이 아니라 현재의 자기 방이라는 걸 깨달았지만 한 번 시작된 과거로의 여행은 잠에서 깬 뒤에도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어린 시절 친척 아주머니가 내어주시던 마들렌을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부활절 방학 때마다 부모님과 방문했던 부모님의 고향 마을 콩브레로 돌아갑니다. 작가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 맨 처음 돌아간 곳이 콩브레라는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처음 글을 썼기 때문인데요. 이 작품이 그 후 30여 년이 지나 마르셸이 진짜 작가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다룬 작품이기 때문에 시작은 당연히 콩브레여야 했던 것이죠. 이 콩브레 마을에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그리고 외할아버지의 여동생과 그 여동생의 딸인 레오니 아주머니 그리고 외할머니의 두 여동생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외할머니는 어머니와 함께 이 작품에서 마르셸을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작품에 직접적으로 설명되고 있지는 않지만 콩브레 풍경을 감상할 때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르셸이 선천적으로 매우 예민한 신경을 타고난 데다 그 전에 첫 번째 천식 발작 때문에 어린 나이에 이미 죽음의 공포를 경험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부모님을 비롯해 집안 어른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자연스러움을 중요하게 여겼던 할머니는 마르쉘이 어른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뛰어놀아야 건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반면에, 아버지는 어른들에게 지나치게 의지하지 말고 강하고 독립적으로 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콩브레 장면에서 어머니의 저녁 키스를 받지 못해 안절부절하는 마르쉘의 모습이 철없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얼마 전까지 엄마 껌딱지였던 아들을 떼어놓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일권 초반부는 주로 콩브레와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빗속 산책을 즐기는 할머니와 집안에 틀어박혀서 오직 창문을 통해서만 세상을 바라보는 레오니 아주머니, 그리고 완벽한 요리 솜씨를 자랑하지만 비정한 성격의 한여 프랑스와즈 같은 인물들은 조용한 시골 마을의 한 부분이자 한편으론 각자의 개성을 지닌 존재들입니다. 물론 이런 글 곳곳에 미래를 암시하는 장면들이 등장하곤 하지만, 처음 볼 때는 그저 파리에서 남쪽으로 100km쯤 떨어진 조용한 시골 마을의 풍경에 집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1권에는 이 작품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인물 위주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완 씨입니다. 스완은 부유한 부르주아이자 미술품 거래상이었던 샤를 라스를 모델로 한 인물인데요. 이 작품에서 마르쉘의 역할 모델로 등장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스완은 마르쉘의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입니다. 마르쉘과는 40살가량 차이가 나는데, 스완은 유대인이자 부유한 부르주아이며 뛰어난 예술 애호가입니다. 또한 부르주아 출신으로서는 드물게 최고급 사교계에서 매우 환영받는 인물입니다. 게다가 그는 매우 낙천적이고 선량한 성격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나 영국 황태자 같은 최상류층과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화려한 인맥을 결코 자랑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스완 역시 가족과 함께 고향인 콩브레에서 부활절 방학을 보내곤 했는데요. 저녁이면 혼자 마르쉘 가족의 집에 놀러와서 몹시 평범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갔습니다. 마르쉘 가족 누구도 스완의 진짜 정체를 알아차리지 못했죠. 하지만 어린 마르쉘은 점차 스완의 말투가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걸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스완이 사용하는 말투가 상류 사교계의 말투였기 때문이고, 이런 스완을 통해 마르쉘은 귀족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고, 결국 부유한 부르주아이자 예술 애호가로 성장한 마르쉘도 스완의 길을 따라 파리 최고급 사교계에 입성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마르쉘의 첫사랑인 질베르트의 아버지이기도 한 스완은 이 작품에서 마르쉘과 더불어 주인공급 역할을 하게 되죠. 두 번째 소개할 인물은 1권에서 스완의 친구로 아주 잠깐 등장하는 샤를리스 남작입니다. 역시 몽테스키우의 백작이라는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한 샤를리스는 게르망트 공작의 동생이자 이 작품에서 동성애자를 대표하는 인물로 계속해서 등장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동성애자였던 작가 프루스트는 바로 이 샤를리스 남작을 통해 동성애자들을 관찰하게 됩니다. 다음은 스완의 아내 오데트입니다. 화류계 출신의 오데트는 스완을 유혹했지만, 풍만한 스타일을 좋아했던 스완은 병약해 보이는 오데트를 처음에는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술 애호가답게 현실에서 예술과 유사한 요소를 찾기 좋아했던 스완은 오데트가 보티첼리가 그린 모세의 생애 속 모세의 아내인 제포라와 닮았다는 걸 깨닫고 그녀에게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역시 1권에서는 잠깐 등장하지만 2권에서는 스완과 오데트의 사랑 이야기가 박진감 있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르쉘의 첫사랑이자 스완과 오데트의 딸인 질베르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권에서는 마르쉘의 산책길에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요. 붉은빛 도는 금발머리에 검은 눈동자의 질베르트는 3권에서 마르쉘과 함께 첫사랑 이야기를 풀어내는 주인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 1권의 주요한 인물로는 뛰어난 과학자이자 작가이지만 유난히 속물근성이 강한 르그랑댕 씨를 비롯해 나중에 주인공의 진정한 문학 스승이 될 작가 베르고트 씨, 그리고 이 책 전체의 주제곡이기도 한 뱅퇴유 소나타를 작곡한 뱅퇴유 씨, 그리고 귀족 사교계를 상징하는 게르망트 공작과 게르망트 공작 부인 등이 잠깐씩 등장해 앞으로 펼쳐질 자신들의 역할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모두 중요한 이름들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권 후반부는 주로 마르쉘과 가족들의 산책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권의 전반부가 마들렌을 떠올리며 콩브레로 돌아간 어린 시절의 풍경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후반부의 주요 주제는 산책입니다. 산책에 대해 조금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골 마을 콩브레는 가족들이 산책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콩브레에는 크게 두 가지 산책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들판을 따라 걸으며 바람과 온갖 꽃들을 만날 수 있는 메제글리즈 쪽이었고, 두 번째는 시냇물을 따라 걷다 보면 중세시대 성의 유적들을 만날 수 있는 게르망트 쪽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스완네 집을 지나게 되어 스완네 집 쪽이라 불리는 메제글리즈 쪽은 거리가 비교적 짧아서 주로 날씨가 나쁜 날 선택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에서 어린 마르쉘은 들판의 바람을 맞으며 가장 좋아하는 산사나무 꽃과 라일락, 사과나무 꽃들을 마음껏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게르망트 쪽은 시냇가를 따라 걷는 코스입니다. 거리가 꽤 멀어서 날씨가 좋은 날 선택하는 길이었는데요. 그 길가에는 시냇물에서 물고기 잡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고 물살의 흐름이 느려지는 곳에는 수련들도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중세 이후로 게르망트 가문의 영지이기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의 저택과 중세 시대의 성과 성벽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각각 이 작품 1편과 3편의 제목이기도 한 스완네 집 쪽과 게르망트 쪽은 또 다른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스완네 집 쪽은 스완처럼 마르쉘이 걸어가게 될 부르주아의 길을 상징하고, 게르망트 쪽은 또한 부르주아 출신인 마르쉘이 동경하는 귀족들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이 길들은 처음에는 마치 동쪽으로 가는 길과 서쪽으로 가는 길처럼 서로 영원히 만날 일 없어 보이지만 결국 나중에는 이 길들이 서로 이어지는 것으로 이 작품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마르쉘이 처음으로 글을 쓰게 된 것도 바로 이 산책을 통해서였습니다. 어린 마르쉘은 책을 무척이나 좋아했고 당연히 위대한 작가가 되기를 꿈꾸었지만 자신에게 작가로서의 재능이 없다는 걸 깨닫고 늘 실망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 고위직에 있는 아버지도 도와줄 수 없는 문제였죠. 그렇게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던 어느 날, 긴 산책에 지친 마르쉘 가족은 때마침 지나가던 의사에게 도움을 청해 그의 마차에 올라타게 됩니다. 무뚝뚝한 마부 옆자리에 앉아 묵묵히 시골의 저녁 풍경을 바라보던 마르쉘은 마을 어디에서나 보이는 성당의 종탑이 보는 각도에 따라 2개 혹은 3개로 보이는 걸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의사에게 종이와 펜을 빌려 흔들리는 마차 안에서 최초의 글을 쓰게 됩니다. 마침내 그토록 꿈꿔왔던 글쓰기를 완성한 마르쉘은 마부가 시장에서 사온 닭을 바구니에 넣어 보관하던 의자에 앉아 자신이 암탉이 되어 방금 알을 낳기라도 한 것처럼 완전한 해방감에 목청껏 노래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1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1권은 40살 무렵의 주인공이 잠자리에서 뒤척이다가 어린 시절 콩브레에서 친척 아주머니가 주시던 마들렌의 맛을 떠올리고 콩브레에서 보냈던 시간들로 돌아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의 산책길에서 마침내 최초의 글을 완성하고 환호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1권에는 앞으로 마르쉘이 만나게 될 여러 인물들과 그들과 함께 겪게 될 사건들에 대한 암시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을 미리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책을 읽어가는 동안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들을 만나면서 왠지 모를 기시감을 즐기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1권을 통해 확인하면 되겠죠. 처음 보는 분들은 길고 난해한 문장에 당황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이 영상에서 언급했던 맥락을 기억하면서 책 속에 펼쳐지는 디테일들을 차분하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마음에 드는 문장을 만나면 즐겁게 감상하고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땐 나중을 위해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맥락을 놓치지 않는 게 보다 중요하겠죠. 그리고 문장의 난해함은 어렵다기보다는 아직 프루스트 특유의 문체에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낯설게 느껴지겠지만 꾸준히 읽다 보면 어느새 작가의 문체에 익숙해지게 되고, 그러고 나면 비로소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이 그 특유의 문체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어지는 2권에서는 마르쉘이 태어나기 전 과거로 돌아가 스완과 오데트의 사랑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